자, 이제 두 번째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좀 살펴봅니다. 여기 입술에서 모든 독소를 다 걸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러주어도 일부의 독소는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디톡스를 중심으로 해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장 쪽에서 방어를 잘 펼쳐야만 됩니다. 장 해독력을 높여줘라. 자, 그러면 이 독소가 몸속으로 할 수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소장 부근에서 몸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고 항문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통과하는 통로가 있는데 장에 숙변이 쌓이고 장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이면은 여기 방어전선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장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소장벽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안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잘게 분해되어서 들어오는데 독소는 입자가 굵습니다. 영양분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진 것,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소장벽 세포 중에 보면은 너플너플하는 육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관문이 있고 이 문에는 작은 단위의 영양소는 통과할 수 있지만 큰 단위의 독소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독소가 들어가도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냥 몸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독소가 입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장에는 독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소 때문에 염증이 생길 거예요. 그 염증 때문에 이 장벽에 있는 육모 털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장의 육모 털이 너무 많은 독소가 여기 숙변과 함께 가라앉으면서 육모 털이 다 녹아 없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장벽 세포가 친밀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탁탁 붙어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녹아 없어지면서 소장벽 세포 사이가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독소가 소장벽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장이 새는 사람이 있다.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장의 해독력을 높여주면서 장을 다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장이 다 망가졌고 장이 새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독소들이 장벽 속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의 해독력을 높여줘야 되고 장을 청소해줘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육모 털까지 다 녹아 없어졌으니까 영양물이 흡수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영양물이 흡수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고 하는 영양성분이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빈혈증 환자가 될 거예요. 또 아연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성 호르몬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발기부전에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독소 반응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 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될 내 몸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게 흘러다니다가 어디에 침착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관절에 이 독소가 쌓였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뒤늦게 순찰을 돌다가 아니 네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하고 막 따발총을 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과 함께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소갑도 혈관을 타고 여기 뇌세포에 가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그 독소로 인해서 뇌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내독소 반응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질병들이 이 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독소가 스며들어왔고 그 독소의 침착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각종 알러지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요, 이 T임파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적군이면 공격해서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적군들이 많이 있는 휴전선에 가장 많이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적군을 이제 구별하고 싸우는 면역세포는 적군이 들어올까 말까 갈림길이 놓여 있는 소장 부위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 면역세포의 70%는 여기 소장세포에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너무 많은 독소들이 들어오면은 이 면역세포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것입니다. 피곤하면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꽃가루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무슨 큰 병원균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막 과민하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이 무기를 막 쏟아 붓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 부분이 가렵기도 하고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재채기가 나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병은 여기서 아무리 발라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장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를 통해서 장 청소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알러지가 깨끗이 치료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면역세포가 너무나 많은 독소로 인해서 지쳐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분별을 해야 되는 면역세포가 내 몸의 세포를 적군으로 오인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내 몸의 갑상선인데도 이 면역세포가 오인을 하고 암세포인 줄 알고 공격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갑상선이 망가지면서 갑상선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스스로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이라 해서 자가 면역계통의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들이 붙여질 수 있어요. 이것이 강직성 척추염이 될 수도 있고 대장에서 망가지는 크론시병이 될 수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 원형 탈모증이 생길 수도 있고 소화형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장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자가면역계통의 질병이다라고 백투에덴에서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장을 청소하고 면역력이 회복되도록 해주면 이런 심각한 자가면역계통들의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치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백투에덴에서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을 제거해주면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병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번도 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 이빨로 이 밥을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씹어서 삼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서너 번 씹고 삼키면은 이 위장에 굵은 밥풀떼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밥풀떼기를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위산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 과다증에 걸리게 돼 있고, 그리고 위벽까지 녹아지면서 위궤양까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녹일 만큼 위산이 나오면은 내 위장벽이 구멍이 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알갱이가 완전히 소장벽에서 흡수할 만큼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굵은 입자 상태의 영양분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굵은 입자의 영양소는 이 육무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양소로 먹어줬는데 얘가 소화 흡수는 안 되고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된다는 얘기는 이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의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썩으면서 가스가 찰 텐데 그걸 먹으면서 유해균은 숫자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장세포가 이 육모가 다 녹아 없어지고 장벽 틈도 녹아 없어지면서 장 틈이 새버리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을 좀 고칠 때에 장누수 증후군과 알러지와 자가면역 질환들이 치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식사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 들쭉날쭉 먹는 사람들은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소화 효소는 일정한 리듬과 함께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맘 내키는 대로 먹는 사람들은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는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굵은 입자가 장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부패균의 밥이 되고 부패되면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장벽이 다 망가지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식사할 때 물을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 국을 말아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식사한 다음에 물 마시는 사람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물을 말아먹고 국을 말아먹고 밥 먹은 다음에 물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고 그 물과 함께 국물과 함께 삼키게 될 거예요. 그럼 입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줘야 될 프티알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은 소화가 안 되고 굵은 입자 상태로 소장에 내려가게 되고 그것이 부패균의 밥이 되면서 이 내장이 다 새버리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야채를 많이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 야채 속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 섬유질이 싹 수세미처럼 장을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해주는 사람들은 장에 독소가 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좋아하고, 고기는 10배 이상 풀보다 독소가 많이 있죠. 또 거기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변이 막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변비도 찾아오고, 독소가 장에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그 독소로 인해서 장이 염증이 생기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 독소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 여섯 번째는 정맥미, 설탕, 과자, 단순 당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될 때에 이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서 여러 가지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는 7번째, 음주, 흡연, 스트레스도 장누수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알러지 질병의 원인은 바로 장누수 증후군에 있는 것이고, 장누수 증후군은 이렇게 생활 습관에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습관을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천연 항생제를 먹는 것인데, 그냥 항생제를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장 속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확실히 장누수증후군은 줍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는 유해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도 죽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직도 장누수증후군 치료 방법을 발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해균만 죽이고 유익균은 하나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 곰팡이까지 죽일 수 있는 최고의 항생제가 흑마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흑마늘을 만들어서 잘 하루에 한 끼 한 통씩 먹게 되면은요, 그 흑마늘 속에 있는 항생제가 유익균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면서 유해균과 유해 곰팡이까지 죽이면서 장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요, 장누수증후군을 증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면서 이 알러지와 장누수증후군의 바탕을 둔 자가 면역 질환을 놀랍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왕 마늘이 나왔으니까요, 마늘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몇 가지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자, 마늘은 타임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마늘 속에 알리인과 스코르진과 알리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생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페니실린보다도 더 강력한 항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1mg은 페니실린 15 단위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을 12만 배로 희석을 시켜도 결핵균과 디프테리아균, 장티푸스균, 임균 등을 죽일 수 있는 항균 능력이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요, 마늘을 먹게 될 때에 콜레스테롤이 60% 내지 70%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도 이 흑마늘을 적당히 먹게 되면은 혈관 자체가 청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흑마늘을 한 끼 한 통씩 먹을 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만들어져야만 피곤이 사라지게 될 텐데,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산소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B1과 같은 불소식에도 있어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이 태워지면서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불소식에가 문제가 있는데, 한 번에 10mg 이상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 비타민 B1을 다른 이름으로 티아민이라고 부르는데, 마늘을 먹으면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과 비타민 B1, T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티아민 하나는 10mg 이상 흡수가 되지 않지만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과 합해지면 알리티아민이 되고, 이것은 20배 이상 더 비타민 B1을 우리 몸속에 흡수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배 이상 불소시계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스태미너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흑마늘의 효능은 무엇일까? 생마늘을 먹을 때는 속이 쓰리고 위장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흑마늘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 생마늘보다도 먼저 항산화 물질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마늘보다도요, 항산화 효소가 10배 이상 더 많아지고요, 폴리페놀은 7배, 플라보노이드는 16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생마늘보다도요, 생마늘은 맵지만 이 흑마늘은 초콜릿처럼 단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흑마늘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당이 만들어지는데, 과당이 생마늘보다도 7배 이상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달콤해서 어린아이들도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S아릴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생마늘에는 없는데 흑마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생마늘은 자극이 있어서 먹기가 힘든데 이 흑마늘은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생마늘과는 달리 위장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마늘에는 없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흑마늘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흑마늘은 놀라운 혈전 용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피가 묽어지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지 않아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수술을 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흑마늘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를 받을 정도로 피를 묽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